같이 한번 해보자. 고전시가 역사. 고전시가는 우리 고대가요부터 조선 시대에 나온 시까지를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하고, 보통 1894년에 갑오개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갑오개혁 이후에 나온 시들, 그 다음에 소설들을 우리가 근현대 소설이라고 불러. 근현대 문학이라고 부르고, 그 전까지 주로 유행하고 많이 불렀던 노래들을 우리가 고전시가라고 하더라. 응? 안 나와? 자. 그래서 화살표 하나 쭉 그어볼 거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워볼 거냐면 고대가요부터 한번 해볼 거야. 고대가요는 지금 이제 글로, 그러니까 기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네 작품밖에 없어. 그래서 요 네 작품 나오면 그냥 고대가요구나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네 작품 제목 그냥 쭈르륵 외워버릴 거야. 첫 번째가 구지가. 이거 배웠었지 우리?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또 황조가. 공무도화가. 그리고 정읍사.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한다. 이건 통일신라 이전에 불렀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당시의 노래의 특징 자체가 조금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집단적이고 주술적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황조가는 개인의 마음을 노래한 그런 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는 너희도 많이 배웠을 거야. 공무도화가도 이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고, 황조가는 저기 가는 적개골이 암수 서로 정다운데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였고, 정읍사 같은 경우에는 달아 높이곰 도드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야. 그래서 이 네 작품을 이번에 다 배울 거고, 이 네 작품 나오면 고대가요구나, 통일신라 이전의 작품이구나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리고 나서는 우리 통일신라 통일신라 때 불렀던 노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향가라고 불러. 이런 걸 우리가 갈래명이라고 할 거고, 갈래명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우리 지금 가요 많이 부르잖아, 노래. 그치? 그러면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요를 지칭하는, 가요를 전체를 포괄하는 이름을 뭐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는 한 200~300년 후에는 뭐라고 배울 거냐면 아마도 K-팝이 유행했었다 이렇게 배울 거야 그냥. 그치?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을 덩어리 잡아가지고 이 당시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의 유형을 우리가 그냥 뭐라고 부른다? 향가라고 불러버릴 거야. 향가야.
통일신라라고 하면 통일신라가 망한 지 벌써 1000년 됐거든. 1000년 전 이야기야. 1000년 전 이야기. 고려시대가 500년 정도 가고 조선시대가 500년 정도 가가지고 이미 벌써 이제 통일신라 망한 지가 1000년 정도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도 과거로 가면 갈수록 기록이 더 없지. 아니, 한가도 지금 나와 있는 작품 전체 개수 해봐야 한 13개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 노래들 나왔을 때 한가구나, 어떤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 내용은 무엇이구나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모의고사에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우리 1000년 전이네 벌써. 우리 1000년 전에 우리 말은 있었니? 한국어. 지금 우리 쓰는 말. 이런 말은 있었지. 말은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글자로 옮겨 넣을 수 있는 우리 글이 있었니? 우리 글이 없었지. 우리 글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와서의 한글이라는 글이 창제가 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뭘로 적을 수밖에 없었냐면 노래, 가사를 만약에 적어 놓는다라고 했을 때,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향찰이라고 불러. 참고로 향찰에 대해서 뭔지 알아보도록 하자. 향찰. 예, 이거는 안 적어도 돼. 선생님이 안 적어도 돼라고 하는 것만은 안 적어도 되는 거야. 근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적어놔도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라고 했을 때 이거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되니? 보통 데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그래서 그냥 데스크라는 말을 이용해서 난 책상에서 공부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뜻을 통해 가지고 우리말의 어순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찰의 실질 형태소라고 해. 알겠지? 근데 지금 표기 수단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 형식 형태소, 음만 빌렸을 수도 있어. 나 책상에서 공부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쓸까?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파벳만 빌려오는 거야. 그럼 책상에서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한자도 하늘 천자가 있으면 하늘이란 뜻을 빌려서 그냥 그대로 하늘 천자를 썼을 수도 있고, 대신 우리말 어순 그대로, 중국 어순이 아니라, 또는 여기 천이라는, 하늘이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천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썼을 수도 있어.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했던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찰이라고 그래.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이렇게 쓰자. 한자에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하더라. 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줬었지. 첫 번째, 뭐를 빌려? 뜻을 빌리는 것. 데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책상이라는 뜻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옛날 1000년 전에 데스크라고 써 있으면 우리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책상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데스크라고 말은 안 하고 그냥 책상이 이렇게 했을 텐데 표기는 데스크라고 되어 있는 거야. 이해됐니? 한자로. 그래서 이거를 실질 형태소라고 그래.
뭐를 빌렸다? 뜻을 빌렸다. 또 아까 알파벳의 음만 빌리는 거, 우리 당장 표기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형식 형태소라고 그래. 음을 빌리는 거야. 벌써 1000년 전이잖아. 1000년 전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해석이 명확한 것도 있을 거야. 아, 이게 뜻을 빌렸구나, 음을 빌렸구나. 그런데 표기만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니까 1000년 전 거를, 이걸 뜻을 빌렸는지 음을 빌렸는지 굉장히 모호한 것들도 있겠네. 그랬을 때는 해석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다 해석을 해놨어. 그게 의견이 갈리기도 해. 양주동이라는 사람과 김한진이라는 사람이 요 향가 해석의 대가들인데, 그 둘이 의견이 갈리면 우리가 두 가지 버전을 다 배우기도 해. 특히 이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찬기파랑가고, 이 찬기파랑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양주동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고 김한진이 실려있는 경우도 있어. 그럼 학교에서는 양주동이 실려있으면 양주동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프린트 하나 해가지고 김한진 걸 같이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도 계셔. 그런데 양주동이 실려있는데 김한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다 배워놓고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우리 그리고 내신에서 끝낼 게 아니라 사실 나중에 모의고사도 보고 그 다음에 대학까지 가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공부를 미리미리 좀 해놔야 돼. 어제, 그러니까 12월 12일이었는데 12월 12일 어제 수시 결과 나왔거든. 저 너희보다 한 학년, 두 학년 위지, 두 학년 위에 전남대가 요번에 3합 9등급 맞추는 게 전남대였어. 근데 성적은 그냥 내신 성적은 충분히 되는데 되게 그 3합 9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솔직히. 아주 어려운 그 최저 맞추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생각보다 그것도 못 맞춘 애들이 많아. 그 다음에 요번에 영어 엄청 어려웠던 거 아니? 뉴스 봐서 알지? 영어는 90점까지는 그냥 무조건 1등급이고 80점부터 90점, 그 89점까지는 무조건 2등급이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난이도에 따라서 이게 등락을 엄청 많이 해. 내가 1등급일 수도 있고 2등급일 수도 있고 이래. 그런데 국어, 수학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국어, 수학 같은 과목을 훨씬 추천하거든. 사실 수학을 제일 추천하긴 해. 최저 맞추는데 제일 좋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수학을 2등급 맞았는데 쭉 수학이 갑자기 어렵게 나왔어. 그런다고 등급이 떨어지지가 않아. 내가 점수가 내려다간다고 등급이 떨어지는 시스템이 아니야. 왜? 그냥 1%부터 4%까지는 무조건 1등급이거든. 어렵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다들 점수가 떨어져. 그냥 1%부터 4%까지는 점수가 낮아도 무조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우면 어려운데도 전체적으로 점수가 떨어져서 내 점수가 좀 떨어져도 등급이 막 바뀌는 과목들이 아니야, 이게. 그래서 국어 수학을 좀 추천하는 게 그런 이유들 때문이야. 워낙 인원이 많고 다 같이 시험을 보고. 근데 탐구 같은 경우 마지막에 이제 탐구를 등급 맞추려고 많이 하거든. 탐구가 조금 더 쉽고 공부 범위가 작고 간단하니까. 그러면 그 생각을 나만 하냐고. 다들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그 탐구 과목 한두 개 가지고 박사들이 엄청 많아져.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하나만 틀려도 막 3등급 되고 이런 경우들도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한 4년 전인가? 선생님 기억에 물리를 했었는데 물리가 1등급이 50점, 47점은 3등급이었어. 한 문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3등급이었어.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안정적으로 최저를 맞추려고 하면 국어 수학을 미리미리 열심히 해두라고 항상 얘기해.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올해 영어가 어려우면서 이 최저 못 맞추는 애들이 너무 많았어. 조금 안타까운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해 주자면 저기 여수의 학생인데, 여수 뭐 학교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이가 1점 몇 등급이야. 너희 5등급제 말고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전교에서 한 1, 2등 정도 하던 애였거든.
그러니까 다 이제 대학을 좀 좋은 데를 썼지. 근데 이제 최저 맞추는 전략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6개 대학의 최저를 아무것도 못 맞췄어. 그래서 이제 생으로 재수를 해야 돼. 그 최저를 못 맞췄다라는 건 수능 성적이 안 좋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시도 못 가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니까 너희들 미리미리 공부 좀 잘 해두고 어느 정도 등급도 좀 끌어올려 놔야 돼. 이런 데에서 공부를 잘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하나 사례 더 얘기해주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준비한 건데 내신이 6.67인 친구가 있어. 요거는 요 친구가 자기 이름 얘기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저 여수 충무고의 이정훈이라는 학생인데 내신이 6.67이야. 9등급제에서. 그러니까 너희로 치면 한 4등급 정도 지금 나오는 거야. 5등급이 거의 맨 마지막이니까 4점 몇 등급 이렇게 나오는 거. 거의 이제 반에서 꼴등인 친구. 얘 이번에 한국외대 붙었어. 어떻게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으로 이제 더 이상 승부를 볼 수가 없으니까 1학년, 2학년 아예 공부를 안 했거든. 내신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뭐를 했냐면 정시 준비를 했어. 정시 준비했어. 정시 어느 정도 잘 나왔어. 그래도 수능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논술을 같이 준비를 했어. 논술 전형. 그래서 논술도 열심히 했고 이 정시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정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정시로 대학을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적이 잘 나왔어. 그러니까 어지간한 대학교는 최저를 다 맞출 수 있었고 정시가 너희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수능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가 한 요 정도 나와. 요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대부분 수시는 이렇게 위로 올려 쓰거든. 왜냐면 다 떨어지면 정시로 요 학교 가면 되니까. 그치? 근데 내가 내신이 아무리 낮아도 그냥 올려 쓴다고 정시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딱 하고 붙어버리면 그냥 환호성을 지르면서 가는 거야. 그런데 정시 성적이 더 떨어지면 똑같은 성적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올려 쓸 수가 없어. 그렇잖아. 내신에 맞춰서 쓰거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어. 왜? 떨어지면 너무 낮은 학교를 가야 되거든. 격차가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전략적으로도 안 좋아. 이 친구는 이런 전략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번에 어제 한국외대 붙었다고 어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준비한 친구 중에는 이게 나도 이럴 수 있어가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사례 중에 하나야. 알겠지? 아마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한국외대의 그 논술 전형이 막 2명 이렇게 3명 뽑거든. 한 학과에 2명 뽑는데 경쟁률이 77대 1이었어.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 지원했는데 그 중에 2명 뽑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야. 일단 최저도 맞췄고 2합 4 맞췄거든. 최저도 맞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무조건 상향해서 쓰자 이렇게 됐고 수능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로만 논술 학교들을 다 집어넣었거든. 그래가지고 서강대 쓰고 외대 쓰고 고려대 썼는데 고려대는 최저를 아깝게 못 맞췄고 그 다음에 서강대는 떨어졌고 그래서 한국외대 갔어. 이런 사례도 있고 하나 이제 그 부영여고 학생인데 이거 너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는 정시 성적이 잘 나오는 애야. 정시 성적이 잘 나와. 모의고사 보면 항상 잘 나왔어.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 야, 너 수시 쓸 때 꼭 정시 그 모의고사보다 더 높은 성적으로 써야 돼. 얘 내신이 잘 안 나와. 내신이 한 3점대 후반 막 이랬었어. 그러니까 너희로 치면 한 2점대 후반? 뭐 이렇게 한 5등급에 가까운 3점대 후반이니까 2점대 후반 정도 되겠네. 너희로 치면. 이렇게 나왔었는데 정시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와. 요번에 뭐 수능 봤는데 얘 그냥 정시로도 인서울대학 갈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올 때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랑 카톡한 것도 한번 보여줄게. 그랬는데 학교에서 이 학교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수시에 순천대를 안정으로 쓰자고 그래가지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얼레벌레 순천대 써버렸는데 인서울로 정시 갈 수 있는데 얘 순천대 붙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괴로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시 쓸 때도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정말 정말 잘 선택을 해가지고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려고 하면 어쨌든 얘도 되게 아까운 게 뭐냐면 그냥 다 높여 썼으면 되거든. 정시 성적보다 다 떨어지면 어때? 이런 마음으로 수능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학교에서 또 워낙 학교 선생님들은 많은 애들을 봐줘야 되잖아. 거의 20몇 명을 봐줘야 되니까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공부 좀 미리미리 잘 해놔야 돼. 알겠지? 자,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향찰 한자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책에 원래 이제 역사서인데 역사서 안에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한자 글들이 있는 거야. 막 4줄짜리도 있고 8줄짜리도 있고 해석을 못 하고 있다가 일제시대 즈음 해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 향차를 실제로 해석한 지가 얼마 안 됐어. 이게 그래도 신라시대 때 이 사람들이 음을 붙여서 부르던 노래구나 라는 게 지금은 정설이야. 그래서 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향가 같은 경우는 역사서에서 발견이 됐고 4줄짜리로 이렇게 적힌 것도 있었고 그런 걸 우리가 사구체라고 부를 거야. 또 8줄짜리로 써 있는 것도 있고 또 10줄짜리로 써 있는 것도 있더라. 사구체는 조금 더 우리가 그냥 흔히 노래하던 민요에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고 사구체는 4줄짜리니까 되게 짧고 간단해. 조금 더 고대가요에 가까워. 19체는 조금 더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이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가장 발달한 형태이고 이 19체만의 특징이 있거든. 요거는 꼭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여기다 또 써보자. 참고. 이거는 서술형에도 정말 많이 나와. 19제 향가 특징 적으라고. 첫 번째가 뭐냐면 19제 향가부터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3단 구조 형식이 나와. 첫 번째 3단 구조더라. 예, 10줄이니까 3줄, 5줄, 2줄 형태도 있고 뭐 4줄, 4줄, 2줄 이렇게 내용 덩어리가 3단으로 나눠진다는 뜻이야. 지금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4줄, 4줄, 2줄도 있고 3줄, 5줄, 2줄도 있고 5줄, 3줄, 2줄도 있고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뭐 이 마지막 2줄은 이상하게도 고정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2줄을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낙구라고 부를 거고 낙구의 처음 시작은 무조건 감탄사로 시작을 해. 그래서 낙구의 첫 머리가 감탄사로 시작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걸로. 그래서 이 감탄사의 역할도 종종 시험에 나와. 그래서 뭐 감정을 집약한다든지 내용을 집약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고 요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시를 배우면서 한번 볼 거고 맨 앞 페이지는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야. 알겠지? 요게 감탄사구나 낙구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할 거고
그래서 그럼 이 한가를 도대체 누가 불렀느냐? 이 한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지은이들이 나와 있는데 찬 기파랑가, 기파랑,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충담사 같이 이렇게 스님들이 지은 노래들도 있고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당시에 이런 노래들은 조금 고위 계층에서 불렀겠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치원, 육두품 계층들도 많이 불렀었고, 최치원으로 대표되는 또 종교와 노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실제로 너희들 종교하면 막 떠오르는 노래들 있잖아. 교회하면 찬송가 같은 거 떠오르고, 뭐 절하면은 왜 절에 나오는 그 고요한 그런 불경외는 소리들, 그게 다 의미 있잖아 보면은, 그치? 그래서 우리 승려 스님들도 노래를 불렀었고, 아까 얘기했던 화랑들도 이 노래를 향유했더라. 통일신라 다음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지? 후삼국을 지나서 이제 고려시대가 시작이 되게 되지.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고 내일 갑자기 새로운 이름의 나라가 탄생했다고 쳐보자.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진공화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나라가 새로 생겼다고 쳐보자. 그러면 법도 바뀔 거고, 그치? 왕도 바뀔 거고, 다 바뀌겠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이 많이 바뀔까 갑자기?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비슷하게 학원을 오고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갑자기 내일부터 갑자기 다른 노래 부르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통일신라에서 우리 고려로 간다고 해서 갑자기 노래가, 야 오늘부터는 고려시대니까 우리 사문보의 분연체의 후렴구스는 고려가요를 부르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향가를 계속해서 향유를 하다가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를 하면서 새로운 양식으로 굳어지고, 이 굳어진 노래들이 고려시대에 많이 불리고, 그게 다 기록으로 남게 되고, 그러면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이런 노래를 불렀구나라는 게 고려시대 이제 중후기 이제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겠지. 그러니까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 갑자기 향가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노래들도 있냐면,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향가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의 비슷하지만 고려시대에 부른 노래들이 있어. 예를 들면 정과정 같은 것들이 있어. 그리고 이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고려 가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속요라고도 해. 고려 속요. 이 속자, 민속적이라는 거야. 조금 더. 알겠지? 향가는 누가 불렀다고? 상류계층이 불렀어. 근데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기록에 남은 것을 보니까, 물론 양반들, 그러니까 그때는 귀족이라고 하지, 양반이라고 안 하고, 귀족들도 다른 노래를 불렀지만 이 고려가요 때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이게 보통 평민들이 많이 즐기던 노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야. 평민들이 많이 불렀고, 이때는 점차 평민들도 이런 노래들을 부르고 문화를 향유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평민들은 한자를
잘 쓸까 아니면 쓰기 어려웠을까? 쓰기 어려워. 지금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데도 한자 뭐 몇 글자 모르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대놓고 한자 공부만 해야 한자를 이제 능숙하게 쓰고 읽고 할 수 있었겠지. 그러면 이 얘네들이 부르는 노래들,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이 기록이 됐을까? 기록되기 어려웠을 것 같아. 보통 어떻게 전달됐을까? 그러니까 막 써서 전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내가 노래를 부르면 뭐 수민이가 따라 부르고, 수민이가 따라 부른 걸 학교에서 가서 노래를 부르면 또 뭐 다진이가 따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을 거야. 그치? 왜? 한자를 못 쓰니까. 그래서 뭐 해? 구전되더라. 이거를 우리가 구비문학이라고도 해. 다 같은 말이야. 용어들 잘 알아도 용어 몰라서 틀리는 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 그럼 우리가 이 고려시대에 이 노래가들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나중에 기록돼. 나중에 한 번에 쫙 기록해. 그래서 요게 나중에 기록이 되고, 이건 언제 와서 기록되냐면 조선 와서 기록돼. 기록 자체는.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고려속이 없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이 아니야. 알겠지? 조선시대에도 조선 초기까지는 뭐를 불렀다? 고려가요 다 부르고 하는 거야. 알겠지? 기록되고, 이 기록이 되면서 이 노래들이 궁궐로 편입된 증거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이게 평민들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평민들이 노래를 부르고 구전되고 굽이 되잖아. 그럼 구전되고 굽이 되려고 하면 어떤 내용이어야 될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알겠지? 은별이가 여고다니지. 여고다녀. 그러면 막 은별이가 아침 일찍 가가지고 다른 애들 몰래 미리 반에 청소도 해놓고 좀 깨끗하게 해놓고 매일매일 그걸 한다고 치자. 1반에서 11반까지 이 소문이 나는데 며칠이나 걸릴까? 소문이 날까? 안 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구비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런 이야기들은. 근데 은별이가 순천 최고의 미남이랑 데이트하는 거를 누군가가 목격을 했어. 베스킨라빈스에서. 이 소문은 얼마 만에 날까? 그날이면 애들이 다 알지 않을까? 그치? 주변의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막 카톡에.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들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선행을 했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지금 보면 뭐 박나래니 뭐 조진웅이 해가지고 막 이슈들이 많잖아. 이런 이야기들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그냥 가십거리야. 얘기하고 막 금방 퍼지고 다들 알게 되고. 이야기는 뭐냐면 구전되고 굽이 되려고 하려면 이렇게 내용들이 조금 자극적이어야 되고, 특히 우리 세상살이에서 가장 자극적인 이야기들 다 사랑 이야기지. 우리 지금도 가요들 보면 다 사랑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랑의 이야기보다는 좀 누굴 찬양하고 뭐 이런 노래들이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하지만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본격적으로 정착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유교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고려가요를 기록하고 또 궁궐에서도 이 노래들을 부르고 이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너무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이 노래들이 천박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신하와 왕과의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바꿔 부른다든지, 혹은 이런 사랑 이야기의 맨 처음에 왕을 찬양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조금 더 궁궐에서 부르기 맞게 막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거든, 기록하면서. 자, 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내용이 어떻다고? 조금 자극적이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너희들 이제 서술형 써야 되는데 서술형 쓸 때 자극적이다,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교과서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남녀 상렬 지사, 남녀 간에 서로 간에 열렬한 사랑 이야기, 남녀 상렬 지사, 혹은 남녀의 소박한 사랑 이야기.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서 이게 나중에 기록되고 뭐 유교적인 사회에서 이거 노래를 불러야 되고 조금 위에 사람들도 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뭔가 변형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후렴구나 또 새로운 연이 추가되면서 뭔가 왕을 찬양한다든지 우리나라가 너무 평안해 뭐 이런 내용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바뀌더라. 그래서 구전될 때의 특징은 남녀 상렬지사더라. 이 구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들이 부르기 쉽고 또 따라 부르기 쉽고 즐거워야 되거든. 그러면서 음악적으로 점점 음악성이 발달하게 돼. 그러니까 노래로 점점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쉽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인 리듬을 부여한다든가, 음보는 음의 걸음걸이를 우리가 음보라고 해. 또 연을 나눈다든가, 또 우리 지금은 당연한데 어떤 노래든 후렴구가 있지. 후렴구가 생겨. 노래화되는 거야 완전히. 노래를 부르다 보면 후렴구라는 거는 일정한 타이밍에 연 마지막에 후렴 부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중간중간에 흥을 돋우기 위해서 뭐 아싸 같은 거 이런 거를 넣기도 해. 그런 걸 우리가 여음이라고 불러. 여자가 남을 여자야. 자, 우리 이것도 좀 참고적으로 적어보도록 하자. 우리 삼음보라고 그랬지? 음의 걸음걸이를 음보라고 그래. 보자가 걸을 보자야 실제로. 이런 걸 우리가 정형적 율격이라고 그래. 지금 현대시에서는 이 정형적 율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 정형적 율격을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유시라고 부르고, 이렇게 정형적 율격, 꼭 삼음보에 따라서 지었던 시들을 정형시라고 하는 거야. 정형,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정형적 율격 외워.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자주 나와. 율격. 율격은 운율, 노래 라는 거고, 이게 고려시대의 삼음보, 조선시대 사음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 외워. 알겠지? 고려시대는 음보를 세 개로 띄어서 읽었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4개로 띄어서 읽었고. 예를 한번 들어줄게. 민요적이라고 하고 정형적 율격을 예를 들면, 되게 유명한 시 중에 하나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거 보통 어떻게 읽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읽잖아. 나 보기가 역겨워 이렇게 읽지 않는다고 사람이.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수빈아 이거 누구 시니? 김소월의 무슨 시야? 진달래꽃. 너무 유명한 시지, 그치? 요게 대표적인 사문보 작품이야.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그치?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요걸 우리가 사문보라고 하고 전형적인 사문보 형태이고, 지금 보면 글자 수를 어떻게 맞췄냐면 넷, 셋, 다섯, 셋, 넷, 다섯이거든. 그러니까 앞에는 넷, 셋이 돼도 되고 셋, 넷이 돼도 돼. 그래서 이거를 퉁쳐가지고 그냥 7글자라고 칠 거야. 알겠지? 그럼 뒤에는 5글자로 맞추는 거야. 그래서 글자 수 조, 이렇게 해서 이건 7호조라고 하고, 김소월 시인이 정말로 자주 썼던 방식이야. 근데 이거 고려가요가 아니잖아. 현대시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정형적 율격을 따라도 되고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바로 자유시야. 알겠지? 그럼 김소월 시인은 왜 이 사문보를 썼을까? 정말 많이 쓰시거든. 그래서 앞으로도 너 지금도 잘 배워둬야 돼. 김소월 시인 나오면 요거 관련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음보 끊는 거라든지 사문보 썼다든지. 그래서 김소월 시인 하면 사문보 율격 썼을 수 있겠구나라고 머리 넣어둬야 돼. 김소월 시인이 활동하셨을 때는 일제시대고 되게 젊은 나이에 활동하셨었거든.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데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셔. 그 김소월 시인도 역시 저항 시인이었고 우리 나라를 사랑했던 분이야. 이 당시에는 한글로 시를 짓는다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받다가 죽던 때야.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훨씬 무서워하거든, 일본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당연히 위에는 이런 민족의 지도자,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거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이 시를 지을 때 그 일제 강점기 속에서도 우리의 민요적 율격, 민요적인 느낌, 우리의 정서, 한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없다라는 일념하에 이런 식으로 시를 많이 지으셨어. 그리고 감옥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 김소월 시인의 별명을 우리가 그래서 민요적 시인이라고도 불러. 이런 걸 우리가 음보라고 하고, 고려 가요에서도 소교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사문보 시들이 많더라. 알겠지? 자, 또 조금만 더 한번 해보자. 형식적 특징. 분연체랑 후렴구 있다라고 그랬었지. 분연체는 이때부터 드디어, 여기는 그냥 19채 10줄을 쭉 썼었거든. 내용이 좀 더 길어지고 뭔가 내용이 여러 이게 부분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예 연을 나눠버려. 현대시에 조금 더 가까워졌지. 그래서 우리 분연체 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연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연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 분연체라고 한다. 후렴구는 이렇게 연이 나뉠 때마다 우리 중독성 있는 후크 같은 거 있지? 여기다 넣는 거야. 이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그래. 조금 더 사람들이 흥얼흥얼 요 후렴구를 따라 부를 수 있게끔 좀 더 노래같이. 그래서 요 후렴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후렴구는 봐봐, 연을 쪼개주는 역할도 해. 여기서 연이 끝났구나, 새로운 연이 시작되는구나, 또 후렴구가 나오면 연이 또 끝났구나. 분연의 역할도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게 좀 더 노래로서 기능하게 만드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율격도 돋아주고, 흥을 돋아준다, 다 맞는 선지야.
이거 좀 지울게 선생님. 다 적었지? 자, 이제 고려시대 조금 남았고 조선시대로 가보자. 알겠지? 아직은 고려시대야. 그래서 이제 고려 요 경기체가를 지나가지고 그럼 양반들은 노래를 안 불렀느냐, 귀족들은 안 불렀느냐? 그렇지는 않겠지. 귀족들도 노래도 부르고, 특히 조선 시대 거의 다 와서 고려 후기에 유학자들, 근데 다시 말해서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고려의 가장 핵심 권력자들로 부각이 되거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어. 이런 말을 들었던 건 기억하니? 국사 시간에? 그치,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었고, 이 신진사대부는 방금 얘기했지만 신진사대부는 여기도 쓸까? 여기가 갈래였고 여기가 향유 계층이었어. 표기 특징 이 정도로 정리해두면 될 것 같아. 맞지? 자,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고려 이제 권력자로 부각되고 성리학이 고려의 주요 학문이 되게 돼. 거기다가 이성계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고려를 뒤엎고 나중에 왕이 되기도 하지. 그래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들이 권력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했거든. 특히나 이제 성리학, 야 우리는 선진 학문을 배우는 거야, 우리는 대단한 학문을 배우는 거야, 이런 자부심들도 컸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었던 노래 중에 너희는 거의 하나만 배우게 되고, 수능 특강에도 항상 경기체가만 나오게 되는데, 대표 작품이 바로 한림별곡이다. 요거 나중에 배울 거야. 한림별곡. 이 내용의 노래가 뭐냐면, 왜 경기체가라고 하냐면, 야, 이 경치 어떠합니까? 라는 게 반복돼, 후렴으로. 이 경기 어떠하니 고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경기체가라고 불러. 이 경치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나중에 또 똑같이 얘기해 줄 건데, 얘네들이 서울대 다니면서 서울대에서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 막 시했어. 야, 이렇게 해서 우리 이렇게 해. 야, 우리 이 공부하는 모습 보니 어떠니?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서울대에 이런 인물들이 나왔어. 이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치는 장면 어떠니? 자랑하는 거야. 알겠지? 자부심이 대단했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시 요 사문보 활용했었고, 형식적 특징. 근데 완전히 사문보는 아니었어. 사문보와 사음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래서 또 제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경기체가라는 건 아예 구조가 똑같아. 어디나. 어떤 경기체가를 봐도 구조가 똑같아. 거기에 말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경기체가 작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창작하기는 쉬워, 어려워? 쉬워. 근데 작품이 다양하게 창작되기에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오래 못 갔어. 창작은 쉽지만 다양성이 되게 떨어지더라. 이해됐니? 잘 적어놔. 또 되게 반복적이고
이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더라라고 잘 적어놔야 돼. 나중에 이제 제한적이라는 말만 보면 도대체 뭐가 제한적인가? 정형적이었다는 거야.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말만 조금 바꾸면 새로운 시가 나오고. 그런데 그래서 다양성이 좀 떨어진다.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것들, 자랑 이게 대부분이었고 스스로를 야 우리 대단하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우리 이제 드디어 조선으로 넘어가 보자. 우리 시험에 나오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노래야. 왜냐면 고려시대까지는 우리 생각보다 기록이 많이 없어가지고 노래가 많이 없어. 그런데 이 조선시대는 기록도 많고 노래도 많고 이래가지고 나오면 가사작품이나 시조작품이나 대부분 여기서 나오더라. 이번에 순천여고는 그거 나왔었잖아. 시조. 그치? 시조 2가지 나왔었고 가사도 좀 작품 배웠었던 것 같고 맞아. 상춘고 규원가 이런 것들도 했었고 어이 못 오던다 그리고 황진이 시조도 했었고 그치? 동짓달 기나긴 밤을 넌 조금은 더 잘 알 것 같아. 어차피 다 배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조선시대는 작품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하나는 좀 짧은 애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해서 3줄로 딱 끝나는 작품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시조라고 부를 거야. 알겠지? 서현이 이거 우리 처음 하나? 너랑? 처음 보는 거니 이거? 모르겠어? 그래서 그렇게 3줄짜리를 특히나 평시조라고 부를 거야. 왜냐면 3줄 내에 내 얘기를 다 담으려고 하니까 좀 부족한 거야. 그래서 시조의 형식은 그대로 갖추되 그냥 쭉 밑으로 길이만 늘린 것.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사라고 불러. 자, 평시조나 가사나 공통점이 있어. 향가 때부터 이어져 온 3단 구조를 유지를 하게 돼. 그래서 3단 구성. 3단 구성인데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 짧아. 그래서 뭐라고도 불러? 단가라고도 불러. 3장이라는 건 3줄이야. 9라는 거는 의미 단위를 의미하는데 한 줄에 9가 2개씩 있어. 그러니까 6구가 되겠지. 3줄이니까. 글자 수는 45자 정도야. 왜 45자 정도인지도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가사도 역시나 3단 구성이야. 그래서 얘는 서사, 본사, 결사.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눠. 서본결. 둘 다 공통적으로 음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길이만 늘린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가사는 길이 제한이 없어. 요게 차이점이야. 요거 장가라고 불러. 길어서. 음보는 둘 다 사음보야. 그 다음에 고정된 형식이 있어.
종장 맨 마지막. 그걸 우리 낙구라고 할 거든 맨 마지막 줄. 낙구의 첫 음보는 세 글자야. 세 글자. 이것도 똑같아. 가사도 알겠지? 똑같더라. 그런데 가사에 플러스에서 또 차이점이 있어. 가사는 종장의 낙구를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혹은 네 글자로도 맞추거든. 그러니까 글자 수를 무조건 맞춰. 마지막 줄만큼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글자 수를 마셨다라고 해서 음수율이라고 불러. 잘 정리해놔야 돼. 이건 한글로 표기하기 시작해. 장가도 마찬가지야. 한자로도 표기. 병행. 한글이 나왔으니까 한글 한자 모두 활용하더라. 여기는 표기수단이 중요하진 않아. 표기수단은 언제가 중요하냐면 우리 한글이 있기 전이 훨씬 중요해. 알겠지? 향찰로 했느냐 아니면 구전을 했느냐 그런 정도가 중요하더라. 자, 이거를 누가 불렀었냐면 보통 양반이 불렀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임진왜란 일어나고 나서는 신분제도 모호해지기 시작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라에 뭔가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면서 이 평민들도 잘 사는 사람들도 나오고 조금 더 인권에 대한 생각도 생기고 조금씩 그렇게 되면서 이런 노래들을 양반만 부를 게 뭐 있어, 우리도 같이 불러보자 라고 해서 평민들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해. 그거를 우리 평시조는 사설시조라고 하고 가사를 양반들이 부르던 걸 정격가사, 평민들이 부르는 걸 변격가사라고 해. 여기서 뭐가 변하냐면 평시조 같은 경우에는 6구와 45자가 형태가 깨져. 그래서 중장이나 종장, 중장이나 초장 이런 것들이 쭉 길어져.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 다음에 변격가사에서는 낙구의 음수율이 사라지더라. 요렇게 알아두고 요거 나중에 시조 배우면서 다시 한번 와가지고 요거 요 부분이야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지금 일단은 조금 암기를 해두자. 알겠지?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야. 하나만 더 하면 돼. 우리 그럼 얘네들의 내용은 어떠냐? 내용. 양반들이 불렀다고 그랬지? 그럼 무슨 내용이 제일 많겠어? 양반들은 아까 고려시대에는 대부분 무슨 노래라고 그래서 다 사랑 얘기라고 그랬었지. 근데 이미 얘네들은 양반들이고 채통도 있고 유교적이고 이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사랑 이야기보다는 그때는 유교적인 이야기들, 충, 효,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많고, 두 번째 이 성리학을 하는 사람들의 이상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되게 부자가 되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이상향, 바라는 바,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청빈한 삶이야. 가난하게 살고 아끼고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통해 이치를 깨닫는 거. 이게 성리학자들의 가장 큰
이상향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연 속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속세와 떨어지는 것, 이거를 되게 이상향으로 여기고 이거에 관한 시를 정말 많이 남겼어. 우리 이거 진짜 많이 배우게 돼. 그래서 자연사랑. 세 번째, 당연히 근데 그냥 사랑 이야기도 있어. 요 사랑 이야기들은 기생들이 지은 시들이 많아 사실. 뭐 기타 등등. 뭐 공부 많이 하자, 공부하자. 뭐 늙어서 이렇게 쓸게. 이런 걸 탈노가라고 하는데, 늙음을 한탄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야. 늙는 걸 한탄하는 노래. 아, 내가 이만큼 늙었구나, 이런 것들. 그러다가 우리가 가사 작품이든 시조 작품이든 상관없이 평민들이 많이 부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더 일상적인 내용들.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괴롭혀. 생활 친화적인 내용들. 뭐 당연히 사랑에 대한 내용은 있고, 그리고 해학적으로 변하고, 해학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너무 진지한 시. 자연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자연에서 온 것이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들, 뭐 자연에서 살자, 속세에서 떨어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재밌게 부를 수 있는 노래들, 웃긴 노래들. 웃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양반한테 치이면서 살잖아. 근데 대놓고 비판하면 잡혀 들어가지고 얻어맞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비꼬는 내용들, 풍자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드러나게 된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까지 다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요거 자주 나와서 해주는 거야. 우리 문화의 계승, 요거 자주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화의 계승이라는 건 어쨌든 조선시대, 저 고대 가요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는 하나의 문화를 향유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해왔다라는 거야. 문화가 쭉 지속되어 왔다는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나라와 나라를 구별하고 우리의 민족성을 찾고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도 생기거든. 그래서 요 부분 우리 아까 향가 했었지. 향가에서 시조 가사로 오면서 변하지 않는 뭔가 뿌리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근간. 첫 번째 3단 구조야. 역시나 3단 구조야. 두 번째 낙구의 첫. 네, 이렇게 쓰죠. 처음이 감탄사잖아. 그러니까 낙구 맨 마지막에 맨 앞을 맞췄지. 맨 마지막에 맨 앞을. 근데 여기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었어. 낙구의 첫 음보를 세 글자로 맞췄더라. 이게 첫 음보가 그 시조 초반기에는 세 글자가 아니라 감탄사도 많았었어. 그러다 그냥 세 글자로 맞추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처음을 딱 맞춤으로써 이제 우리 마지막을 시작할 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향가와 시조 가사의 공통된 특징이더라. 이해됐니? 그래서 종장의 혹은 낙구의 마지막 미안해 첫 음보가 3음절이라는 것. 요거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의 문화적 명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구나 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요건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 알겠지? 자,